서울이 지금 예. 많이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쵸. 4월, 5월, 6월. 예. 뭐 작년 하반기하고도 완전히 좀 분위기가 많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졌고요. 예.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 분위기? 이거 어떻게 본다는 게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뭐 대세 상승장이다, 아니면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보고요. 둘 다 아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닥은 찍은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긴 한데, 네. 이거를 뭐 대세라는 말까지 붙여서 상승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상승장의 시작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작은 맞다. 네.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군요, 일단. 네,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하락이 온다라든지 뭐. 전 이런- 그건 어렵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결국에는 심리적인 거에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고양이를 엄청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한번 튀어 오르잖아요, 아무리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많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건데, 그게 사실 기업이 좋아진다거나 뭐 회사가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야,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싶어서 오르는 게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점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여건적으로 시장이 저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전세가가 오르고 있냐 안 오르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매주 이제는 저희 정계원분들한테 이제 중간 브리핑 해드리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매매가 탑 10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막 수도권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KVC 계열에. 이 소리는 다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방이 조금 오르면 지방이 나왔다가, 아니면 서울이 조금 서울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한마디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거다. 근데 전세가를 봐라. 전세가 탑 10 중에 항상 10개 오고 8개에서 10개 사이는 다 수도권이다, 서울이랑. 그러면 이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오른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매매가의 반응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저번 주부터 계속 0.0몇씩 상승하던 게 0.1몇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그 매매가 상승 탑 10도 수도권 지역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안동이나 춘천이나 막 이런 지역들만 떴었거든요. 섞여서? 예. 근데 안동, 춘천은 좀 많이 올랐어. 그래서 계속 거기만 좀 0.1% 넘게 오른 지역으로 나왔었는데, 네. 이제 수도권 지역들로 해서 0.1이 넘는 게, 그러니까 매매가 탑 10에서 맨 꼴찌도 0.1이 넘어요,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 2등 정도만 0.1이 넘는 수치였고, 그 밑에는 0.0몇 막 이렇게 진짜 거의 의미 없는 그런 수치였는데, 이제 한 3주 전부터 0.1을 전체적으로 다 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매매가 탑 10에도 지금 수도권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리는 이게 단순히 심리만으로 매매가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가 수도권만 오르던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그게 쌓여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매매가로 저는 이제 나타나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거는 시장 여건이 바뀐 거지,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뭐 좋아져서 이거를 매수한다든가 이런 식의 데드캣 바운스 같은 심리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앞으로 그럼 입주 물량이 많냐라고 했어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하락할 여지가 있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여건에서 지금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바뀐 건가요? 이게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심리가 작년에도 한번 올랐잖아요, 9월까지. 네. 그래서 심리가 완전 확 꺾여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세는 점점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기존에 그 좀 잔잔바리들을 팔아서 그 규제는 완화가 안 됐으니까 하나로 좀 모아서 좋은 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굳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 대출이 좀 풀렸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밑에서부터 약간 위로 올려 보내는 효과를 좀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좀 위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인 게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심리가 진짜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도 내려가고, 제가 아까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그랬으니까 금리도 내려가고, 이제 하락장도 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애들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럼 잔잔발이 정리될 때 모아서 좋은 거 하나로 갈아타자라는 심리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1급지 위주로 상승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죠. 예. 그죠? 빠른 거 맞죠? 예, 예. 생각보다 이게 좀 확확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특히 매매가는. 이게 사실 제가 올해 초에 그 무료 특강했을 때 네. 그 부동산 전망했던 게 하락이 오려면 급등이 있어야지 하락이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시장 전체로 보면 지금 급등이 아닌데 1급지만 보면 사실 좀 너무 빠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한번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그 1급지에서 오히려 조금 조정이 있거나 보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급등을 할 만큼 뭔가 시장의 여건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 아니고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 이러면 다들 막 엄청 상승할 거라고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20년, 21년. 사실 이게 흑백이 아니잖아요. 상승 아니면 하락이 아니라 보합인 시점도 있는 거고 조용히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상승이 시작했다는 건 되게 이제 조금씩 조용하게 올라갈 그런 정도의 느낌이 시작됐다는 거지 막 저 21년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대 상승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너무 나눠서 보면 이게 그 어렵고 그러면 이제 1급지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어떤 용산이나 뭐 이런 데들은 막 5억, 10억도 회복한 곳들이 있어요. 오. 솔직히 보면.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너무 급등에 사실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면. 그럼 그런 데들은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살짝 다시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라고 해서 전 서울적으로 다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는 의견 중에는 예. 이제 뭐 거시적인 거 빼고 인구 예. 뭐 이런 거 지방 소멸 예. 이런 거 빼고 특례로 살 사람들 다 사고 나면 이제 살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도? 네. 이게 특례로 사서 살 수요가 없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네. 이 특례가 뭐냐면 결국 대출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집을 살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더 구매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사실 그 집을 사는 구매 수요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유동성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기반으로 이제 여건이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전세가가 오르는 걸 제가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유동성을 대출 이자도 안 내도 되는 유동성으로 쓸 수 있는 보증금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투자자들 규제가 이제는 풀릴 분위기긴 한데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1주택자분들이 2주택까지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1.1%의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1주택은 사실 요즘에는 투자 아니다. 2주택부터 투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주택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1.1%로 충분히 높아진 보증금을 바탕으로 해서 굳이 특례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그 내 돈을 적게 들이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뭐 2-3년 전, 한 2년 전쯤에 특례가 이제 끝났으니까 유동성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세가율도 많이 낮은 편이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특례가 올해도 있고 이제 앞으로 특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고 그 상황에서 전세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조금은 상승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상승이 뭐 대세 상승도 아니고 좀 조용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도 전세가가 뭐 아시다시피 막 엄청나게 갑자기 확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전세 지수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거 유동성이 올라가는 더 생겨나는 만큼 조금씩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될 거고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진짜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야지 큰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허들이 아직 취득세 허들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취득세어들은 그 전에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실 좀 양반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 쪽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건설사가 죽으면 네. 이래저래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 표심에도 안 좋고, 경기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건설사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규제를 풀어줘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보는 입장은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힘든데 금리가 만약에 진짜 파월이 금리를 내려서 낮아지면
그러면 급한 거 끝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규제 안 풀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만 단순히 내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건설사들의 그 금융 비용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지금 PF가 문제인 건 금융 비용도 금융 비용이지만 팔려야지. 팔려도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아예 안 팔려서 PF 자체를 갚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투자자들이 규제가 풀려야지 구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면서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규제를 좀 더 빨리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풀어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지방부터 풀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규제를 만약에 단계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도권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수도권은 조금 이제 상승이 천천히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진짜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따로 취득세를 예. 수도권 지방 따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풀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규제가 결국에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도 그 전에 규제 완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국회에서 계속 그 좌석이 모자르니까 계속 막혔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드디어 약간 시장 여건적으로도 갖춰지고 있잖아요. 전세가도 좀 없어지고 좀 심리도 올라오는 것 같고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고 그럼 지금 규제를 풀어줬을 때 훨씬 효과가 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규제를 풀어주고 뭐 묵고 하는 거는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여건이 갖춰지는 거는 지금처럼 뭐 전세가율을 올린다거나 금리가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봤자 안 움직여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금리가 그렇게 높을 때 취득세 풀어주고 뭐 그랬어도 별로 못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산 거 이미 이자 내기도 빡빡하니까. 근데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뭔가 시장의 여건이 전세가도 올라가서 뭐 전세 끼고 투자를 해도 투자금도 적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완화까지 해줘. 규제 완화까지. 그러면 투자자들이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표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내 공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내 덕분에 뭐 PF 위기를 막았어. 이렇게 사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효과적인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 작년이나 재작년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딱 풀어주면 그 풀어준 사람의 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환경만 맞춰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던 야당에서도 이제 슬슬 요즘 약간 서로 경쟁하듯이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이 PF 부실을 막고 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이거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를 좀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규제 완화 얘기들이 좀 더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셨던 다주택자들 취득세 높은데 투자로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제는 이제 곧 풀릴 것 같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아, 그래요? 곧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뒤는 아닙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세가가. 아,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서울이?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한 55% 좀 밑 정도예요. 그래서 강북구만 따로 보면 이미 60%에 달했고 강남 쪽으로 보면 한 52%인가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60%를 넘어야지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식의 이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60%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014년도부터 저 수도권장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전세가율이 60%였어요. 2014년 당시에. 그때 60%일 때 상승하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도 60% 넘어야지만 상승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통계를 쓰려면 그 표본이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60%를 넘겨서 상승했던 그 표본은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IMF 이후에 한 1999년, 2000년도부터 올랐을 때 그때도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전세가율은 한 48%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를 꼭 넘겨야지만 상승한다라는 거를 이제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5% 좀 안 되는 수준이면 2000년도보다는 높고 60%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세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게 저는 전세가율이 매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전세가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때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60%를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뒀던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60%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좀 더 메리트를 느낀다. 그 수치가 60%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6억 전세 살 거면 그냥 10억 주고 매수하는 게 낫지라고 사람들이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60%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수요자분들이 야 60%면 그냥 난 6억이면 그냥 10억 주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게 평균이 6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낮아요. 지금도 강북은 제가 이미 60%인데 강남은 5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빠지는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높단 말이에요. 평균이 60%라는 소리는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들도 꽤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규제 완화까지 돼 있다. 만약 그때. 그러면 적은 돈으로 갭 투자, 흔히 저희가 이제 14년도, 15년도 얘기했던 갭 투자기에 되게 좋은 그런 시장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반 매수자들도 야, 이제 진짜 뭐 부동산 다시는 안 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네 하면서 이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21년, 22년이 반복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집값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변수가 많지만 상승으로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방 쪽을 오히려 볼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지방을? 네. 수도권은 아직도 투자금 꽤 많이 들고요. 많이 들죠. 네,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정부라면 저는 지방부터 풀어줄 것 같거든요. 규제를. 왜냐면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은 없으니까 굳이 풀어줄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 규제 풀어주는 반사 이익도 지방이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 지방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을 볼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는. 박원순 선생님, 다른 전문가분들은 열에 8명이 수도권을 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이랑 의견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지방이 더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지방 소멸이네 뭐네 지금 인구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뭐 출산율이 0.5 뭐 몇 가지 내려갔다 해서 막 심각하다 막 이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출산 소멸한 애들 이제 한두 살이에요. 저희 그거 얘기 들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한두 살인 애들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주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분들은 그거랑은 아직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벌써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저희가 뭐 20년을 보고 그 지방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시장 투자하는 건 고작 해야 2년, 4년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쵸. 그럼 그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과연 거기에 인구 소멸이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 쪽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방 쪽도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라면은 그쪽을 볼 것 같습니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충청, 강원, 뭐 부울경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 제일 사람들이 사실 지금 관심이 있는 지방은 부울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부울경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 주간 브리핑 때 이제는 제가 작년 4월쯤인가 울산 이제 시세를 따는 거를 주간 브리핑 통해서 했었거든요. 예. 그거 놨던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저번 주에 땄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급지는 전세가도 크게 안 오르고 매가도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 3급지 정도 되는 그 아파트 1, 2, 3. 3이 꼴찌는 아닙니다. 우선 5급지 정도까지 보통 나누기 때문에 3급지만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3급지 정도 되는 지역을 봤을 때 거기는 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4, 5천씩 올랐어요. 5, 6억 채 안 되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4, 5천씩 1년 동안 올랐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은 전환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어쨌든
프랭님도 아시다시피 다들 부부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취득세가 지방만 풀린다고 해봐요. 그럼 어디부터 달려갈지 했을 때 사실 분명하고 그럼 그중에서 뭐부터 달려갈지 했을 때 투자금이 적게 드는 그래도 상급지 중에서도 1군 아파트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꼭 투자들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움직이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1급지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시장의 여건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제가 더 떨어지지 않는 거는 여건이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조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급지는 또 심리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조정받는 다음에 1급지에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가 아니라 진짜 공급 부족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사실 울산 같은 케이스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타내는 사례거든요. 이게 울산같이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울산이 지금 심리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투자들이 보고는 있지만 투자들이 뭐 지금 취등록세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눈치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매매가는 제가 다 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매수는 안 하는 상태에서 심리가 죽었으니까 근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아까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60%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어보셨을 때 제가 보통 수도권은 60%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고 말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 돼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치가 되면 울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전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거야. 왜? 매매만 남아있어. 매매만 남아있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매매로 강제 전환되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럼 1급지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1급지 갈 돈은 없는 거야, 그만큼은.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전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14년도에 상승했던 게 심리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강제 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뤄지다 보니까 심리가 살아났고 그 심리가 살아나고 나니까 급등이 일어났던 그런 형식으로 지난 장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부족부터? 14년도부터 갭 투자가 가능했던 게 전세가 엄청 부족했었고 제가 전세가율 60%면 이제는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이 17년, 18년도까지만 해도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갔어요. 평균치가.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90% 넘는 데들도 엄청 많았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되니까 심리가 그렇게 바닥이었는데도 야 이제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면 지금 전세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매수해야지라고 하면서 실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실수요가 움직이니까 사실 가격이 팍팍 뛰지 못했던 거예요. 14년도, 15년도에.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슬슬 투자금 적으니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는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 완벽한 상승이 이제 눈앞 28년도 후반에 관측이 되니까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21년도, 22년도에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1급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대로 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서울은 1급지대로 가고 밑에서부터 이제 밀어 올려는 밑에대로 밀어 올려가겠죠. 그러면 한 중간이 조금 조용하다가 위에도 이제는 끌어올리고 밑에서도 밀고 올라오니까 중간도 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심리가 좀 더 좋아진다면 아예 1급지 뭐 2군이나 아니면 2급지 1군이나 이런 애들이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되든지 뭐 상승의 패턴은 여러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방은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고 있고 수도권은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이 괜찮아지면서 좀 상급지부터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장이니까 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그렇죠. 예. 갈아타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 경기도에서 서울 상급지로 좀 들어간다든지 뭐 분당에서 뭐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인에서 아니면 조금 더 경기에서 경기 상급지로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그런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갈아타기에 대한 좀
요령?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기? 사실 지금은 너무 오른 애들을 갈아타기 하는 건 별로, 사실 갈아타기란 것 자체가 더 상급지로 가는데 돈을 덜 들이고 상급지로 갈 수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그런 기대치가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후자의 영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상급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급증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추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더 다시 하락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사면 안 돼. 또 한 번 조정 받을 거니까 그때 갈아타기 시기 한 번 더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 만약에 경기도에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가려는 서울의 목적지가 그렇게 최근에 급등이 있지 않았던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마포나 이런 데처럼 갑자기 뭐 많이 오른 지역이다. 그런 데를 지금 이제 내 집 팔고 갈아타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사실 아직 집 잘 안 팔리거든요. 생각한 만큼. 근데 나는 그럼 내 집은 싸게 팔고 저 집은 이미 오른 가격 다 주고 하면 그럼 갈아타기의 본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지역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정말 가성비 있게 갈아타기 하는 건가? 실익이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또 갈아타기 기회가 있겠지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은 기회는 저는 있기 힘들 거라고 본다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는 또 온다는데요. 30% 2차 하락이 온다고. 이게 그래요. 그 한창 상승기 때 유행했던 이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준다, 지지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갭 작은 데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으면 매매가 어차피 떨어져도 전세가가 받쳐준다. 그러니까 떨어질 폭도 적고 붙어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폭이 더 많으니까 리스크는 적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해서 갭 작은 아파트들이 찾아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도 깨져요. 같이 내려가요. 전세가가 항상 뭐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많은 데를 갭이 적다고 들어갔다가 처음에 전세가 지지해주는 것 같지. 근데 전세가도 같이 무너지면서 매매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으면서 물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지해준다는 그 이론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세가가 지지선이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30%가 떨어지면요. 전세가율로 치면 전세가율이 한 8, 90%로 넘어 올라온다 소리거든요, 서울이. 왜냐면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질 이슈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집 사지 않겠어요? 서울 전세가율 90%다.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까? 집 사야죠, 90%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전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여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여건은 이제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주택자. 수도권 사요? 수도권 사셔야죠. 내 집 마련. 네, 저는 내 집 마련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야 된다. 사실 내 집 마련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친한 동생도 작년부터 계속 마포를 보고 있어서 그 동생은 안 그래도 계속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혼 시점도 이제 중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고 지금 막 이제 골머리인 거야. 근데 지금은 뭐 1급지 몇 군데만 그렇겠지만 요게 한 1, 2년만 더 지나도 이제 더 그렇게 그때 살 거 싶은 지역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도권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은요? 지방은 지방마다 다르죠. 이 지방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개별 수급이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 실거주로 내가 잔금 쳐서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이제 뭐 거주는 뭐 충청도나 지방에 하고 있거나 수도권에 하고 있지만 투자를 서울에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의 저는 그거 추천이요. 괜찮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억, 3억, 4억 정도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수도권을 하나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급 이제 깨지는 지방, 울산 2개. 이게 사실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초보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이면 사실 투자 경험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저는 수도권을 사는 게 맞고
내가 정말 투자 경험이 많은데 이거 하락장 오기 전에 다 정리하고서 다시 무주택인데 구입을 한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이거를 듣고 계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 두 개가 많죠. 왜냐하면 지방은 수급장으로 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잘 잡고 털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이제 못 털고 물리는 케이스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3, 4억으로 수도권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아까 방금 후레기님이 지방은 실거주자 내 집 마련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머릿속에 했던 게 사실 지방 사람들은 지방의 내 집 마련보다는 좀 더 보태서 가능하면 수도권 사는 게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지방 분들도 저는 수도권에 일단은 하나 해놓고 지방에서는 전세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초보자분들은 그냥 좋은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좋은 거. 예. 올라가는 폭으로 보면 수도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서울이. 예.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가성비나 그렇죠.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지방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식도 비슷한 게 가성비 있는 주식 투자는 사실 좀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스닥. 잘 모르는 사람한테 추천할 때는 가치주로 해서 여기는 망하지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다 싶은 데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좋은 아파트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고 사도 계속 오를 거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으면은 잘 샀더라도 매도를 잘못하면 사실 많이 못 버는 걸 이미 이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저는 좀 돈 많이 들고 괜찮은 거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520분 예. 보고 계신데 흩뿌려져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뭐 여기저기. N주택자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지방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한데 지금 서울 가는 거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렇죠.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잘 팔리지도 않아 사실. 근데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괜찮은 대로 이제 현금을 다시 재배분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런 조언을 지금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내가 지금 팔고서 정리하고 싶은 지역들은 안 팔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지역만 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제가 백날 여기서 다 파시고 재배분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냥 그거는 기다리시다가 기회 되면 팔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신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물리신 지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네. 내가 너무 인구수가 적은 소도시에 들어갔다가 물렸다. 그럼 그런 데들은 그냥 뺀 다음에 안 보시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산 가격 정도만 와도 빼고 안 보시는 게 맞고, 그래도 한 뭐 30만 이상 정도 도시다, 내가 물린 지역이. 그럼 그런 데들은 사이클 오면 다시 살아나긴 하거든요. 그럼 그런데 사이클 그러니까 30만 미만의 소도시는 내가 산 가격만 오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회수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매매가 돌면 팔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30만 이상 정도 도시는 그래도 내가 샀던 가격 이상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으니까 어쨌든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은 사실 털리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조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사실 정기회원분들 포트폴리오 상담은 작년에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일찍 하셨네 다. 올해는 더 이상 뭘 움직이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미 안 팔리거나 팔 것들은 사실 작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조금 털었어야 되고 뭐 이래서 더 이상, 그리고 이미 이제는 약간 지금까지 이걸 가져오고 회원까지 하실 정도면 요 정도는 어떻게든 힘들지만 커버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부동산 상담은 많이 없었고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사실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서 하셨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 이게 은퇴라는 게 60세 막 이렇게가 아니라 40만 넘어도 야 이제 내가 회사 생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파이어 뭐 그러면 파이어족도 아니야. 왜냐면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는 거지. 공무원이 아니면 40대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밑에 애들도 많고 나도 이제는 회사에서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뭐 사업이라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에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혹은 회사에서 이제
더 오래 많이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주셨어요?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유튜브를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좋죠. 손목을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 손목을.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설레발 치지 마라,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과거에도 2008년, 9년? 네. 잠깐 상승했다가 또 다시 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차분하게 봐야 된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변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이게 조심해야 될 것까지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는 쪽이고. 네. 왜냐면 지금 그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0년도에 다시 조정받을 때는 사실 2009년도에 하락폭이 엄청 크진 않았지만 2008년도가 전고점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다시 전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1급지 같은 때들은 전고점을 회복한 곳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전고점을 아직 못 찾았어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이 안 왔다는 거죠. 그것도 2008년도에 조정당하고 1년 만에 1년 지나서 바로 회복해서 전고점을 다시 찍은 거였다면 지금은 이미 시간이 22년도부터 했으니까 1년 이상, 2년 가까이 지났죠. 왜냐면 21년 9월부터 시장이 멈춰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22년도, 23년, 2년하고도 한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보다 시간 텀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회복한 것도 정고점만치 회복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연초에 그 전망할 때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올 텐데, 만약 급등이 없이 간다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수도권들 다 뭐 0.0몇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그거 환산해보면 대략 1년치 물가 상승률 나와요. 0.0몇을 곱하기 52 하면은, 그러면 대략 한 2몇 프로, 3%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딱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수도권 시장을 급등하기가 어렵다고 본 이유도, 네. 그리고 2010년도에 한번 조정받고 이제 올해 하락장에 왔던 이유도 그 통화량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 때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M2 수치만 보면 사실 코로나 때라고 해서 막 M2가 급격하게 엄청 늘어나진 않았어요. 솔직히 보면. 아, 그래요? 네, M2 통화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M2 수치는 항상, 그러니까 1860년도부터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전이었나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 한 20년 주기로 통화량이 2배가 되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진다.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이지, 한 뭐 10년 정도로 봤을 땐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요. 통화량이. 그렇게 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 19년부터 저는 급등장이 가능했던 것도 2008년도, 10년도에 뭐 그 슈팅이 왔다고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2018년이면 벌써 8년치의 통화량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보통 8년 정도마다 통화량이 2배가 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통화량이 2배가 됐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2010년도 전고점을 찾았거든요. 그 통계 수치로 대부분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2배가 통화량이 쌓였으면 그 뒤에 그 통화량이 폭발하면 여기로 쏠리기만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사실 통화량이 쌓인 기간은 2,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급등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통화량이 그만큼 축적이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통화량이 그럼 어느 정도 모인 상태가 채워지면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휘몰아치면서 다시 이제 통화량을 따라잡는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통화량이라면 집값은 이렇게 통화량을 따라가다가 올라가면 오버슈팅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통화량 오는 대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 맞아요. 이 상태에서 통화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얘는 보합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비치는지 모르겠네. 보합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따라잡아서 딱 오버슈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통화량보다 이제 매가가 약간 요 정도에 있다는 거죠. 통화량이 점점 더 올라야지 얘가 이걸 따라잡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통화량이 쌓인 그 기간에 봤을 때 그만큼까지 통화량이 쌓일 만한 시기는 안 됐다. 통화량 마일리지가 좀 정립이 더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전세가율도 에너지지만 사실 제일 큰 에너지는 시장의 통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급등이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입니다. 파월과
대출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월과 대출이 풀려도 M2라는 게 막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금리를 왜 낮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는. 그러면은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금리를 낮춰서 그 대출을 많이 받아가게 하려는 거고, 금리를 높이는 건 사실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못 받아가게 하려고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용 자체가 사실 그 대출로 인해서 늘어나는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국은행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M2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당장 내린다고 해도 사실 지금 뭐 금리 내리면 이제 미국 뭐 침체장 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 대출을 그만큼 덜 받는다는 소리고, 그럼 유동성이 뭐 미국 얘기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럼 미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만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안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여기서는 대출 많이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또 확 늘어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솔직한 말로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인데 내 집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네. 지금 대출 금리로도 사는데 크게 부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서 부동산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대출만 끼고 있는 다주택자. 그쵸? 왜냐면 내가 지금 대출 금리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먹고 살만 한데, 근데 그 먹고 살만해지는 거지 거기서 투자금이 나와요? 어디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도 대출 잘 받으면 한 3% 후반 정도만 받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3.6%는 안 샀는데 갑자기 뭐 2.8% 된다고 집을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봤는데 5%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실수요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3% 후반대 정도만 돼도 사실 저희도 14년도 15년도에도 3% 후반대에도 대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좋은 건데, 그렇게 떨어질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살만해졌는데 그럼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집값에 물론 영향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경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조금씩 그렇죠. 다를 수 있겠네요. 예. 어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와 변수가. 예. 그럼 바람의 색상님 좀 어떤 변수를 좀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저는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이제는 별로 없다고 거의 봅니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그래서 규제 언제 풀어줄 건데 라는 거를 이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뒤늦게 투자 알았는데 막상 투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투자하려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금리 떨어지고 규제 풀리고 하면. 근데 규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시점을 저는 조금 이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용수철이라고 표현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용수철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이 길어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길어지면. 근데 정부의 정책이나 뭐 국외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은 이 용수철을 누르는 힘일 수도 있고 잡아당기는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잡아당기든 누르든 힘을 푸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용수철의 길이가 기본 베이스고, 여기서 정부 정책이나 주변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용수철이 잡아당겨서 더 늘어나나, 오버슈팅이 일어나냐 아니면 눌러지냐 이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용수철 크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눌려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규제가 풀리면 그게 원상복귀 될 수는 있겠지. 원래대로. 거기에 좀 더 이제 장려 정책까지 쓰면은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볼 때. 종부세 진짜 없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근데 사실 이게 없애고 재산세에 녹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실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시키겠다잖아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없어질 수는 있겠지. 아, 종부세를 없애고 뭐 국토보유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재산세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식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세금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종부세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은 다 이 파이가 엄청 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안 풀어주는데 손바뀔 경우에 받아주는 수요층이 두터울까요? 손바뀜 어떤 손바뀜 할 때요? 상급지. 강남. 갈아타기 할 때? 강남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아타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정리하고 좋은 걸로 모아가는 게 맞는데, 안 털리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아무리 백날 교과서 같은 얘기 해봤자 나는 못하는데 들으면 승질만 나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상은 줄이고 가고 갈아타고 하고 맞는데 일단 내 집이 잘 안 팔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는 그 서울로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했던 게 내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든 나는 인서울 해야 돼라고 해서 내 집을 무리해서 팔고 서울로 가는 게 과연 그게 뭐 하는 짓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실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니, 왜냐면 두 가지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어 했던 그 예. 전국불장과 그 다음에 역전세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게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잡아놔야 되나 이 생각을 엄청 그쵸. 지금 다들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문도 보면은 강남 얘기가 맞습니다. 강남 서초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상승 같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서울에 대한 질문들이 작년 올해 서울 아파트 2채 실거주에 매도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1급지 상승이 심리에 의한 상승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부언을 드리면 뭐 제가 아까 그리고 투과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드렸죠, 방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려면 통화량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근데 지금 1급지 뭐 강남이나 서초만 오르는 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쌓일 때 그 늘어나는 통화량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위 1%, 5%한테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이 1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위 5%한테 한 그중에 8억이 가는 거고 나머지 하위 95%라 하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95%한테 2억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서 가장 그 자산이 빨리 늘어나는 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자산도 빨리 늘어나니까 1급지의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통화량은 제일 큰 그 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못 늘어났으면 아무리 얘네한테 8억이 가도 얘네도 이거를 넘어서서 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조정까지는 모르겠어도 어쨌든 보합이 되든 좀 쉬었다 가는 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만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어요. 뭐 서울에 있는 그 용산이나 이런 데 있는 뭐 진짜 뭐 60억, 70억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그냥 걔네는 우리랑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 걔네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강남 서초 지역 자체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이는 저는 걔네만 이렇게 독야청청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걔네가 너무 올라가면 그 주변도 싸 보여요. 그럼 결국 퍼지기 마련이고. 그럼 지금 6월 중순이면 강남이 조금 먼저 갔지 않습니까? 네.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로 본다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강남이 올랐는데 노동가가 사실 그 사이에 마용성 지금 가고 있을 거니까. 그치. 마용성 가고 있어요. 실제로 마용성이 요 3, 4주 동안 계속 탑10 안에 들었거든요. 마용성 그쵸. 그렇게 근데 노도광도 그렇게 치면은 이미 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야? 그러면은 금강구도 갔을 거니까 다시 강남이다. 강남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약간 전고점 대비 몇 %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전고점 대비. 예. 어쨌든 이 전고점에서 한번 나래비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갭차로 움직이는 애들이야라는 식으로. 네. 근데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많이 떨어졌으면 시기의 문제지. 예를 들면 노도왕도 막판에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다음 장에도 막판에는
그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이야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거란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센테이지로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은 지금 사도 무관하다. 이게 뭐 강남이 이렇게 물론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강남이니 아니면 마용성이니 아니면 뭐 노도강이니 이런 거 하면서까지 하면은 지금 후랭님 말씀대로 계속 돌고 도는 게임이니까 그러기보다는 정거점 대비해서 여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그런 데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정거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빌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빌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프리미엄이 없으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사도 된다. 프리미엄이 없으면 어차피 빌라는 땅 투자예요. 땅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땅 산다는 개념으로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뭐 하나 이런 이슈가 있는 곳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굳이 그 돈까지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투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금이 좀 적은 걸 사는 게 맞겠죠. 모아주택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봅니다. 계속 이거는 항상 말했던 거지만 안 좋게 저는. 왜냐면 요새 계속 뉴스가 나와서 네. 도로 130명이 사고 막 이래 나와가지고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뭐랄까 그 테마적인 거는 별로 안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제재. 예, 일반 제지나 이런 게 차라리 맞는 거지 테마적인 것들은 계속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아주택이 돼서 새 집이 지어진다고 해도 그 집이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된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게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치면 그래서 모아주택은 싸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매력적이지 못하면 분양은 잘 되겠냐는 거죠. 그럼 분양이 잘 돼야지 건설사가 덤벼드는 건데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집들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개가 얼마나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잘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은 조그만 거에 안 붙으려고 할 거고 웬만하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일단은 그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벌써 모아주택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실제로 되니까 뭐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지만.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도처럼 강남 아파트들의 하락이 올 수 있을까요? 12년도? 강남 아파트의 하락은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요? 이미 왔었잖아요. 저희 22년도 있었는데 다 강남 아파트 하락이 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는 추가로 더 하락이 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급지가 하락한다는 게 막 몇십 프로씩 떨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거나 뭐 이 정도 아니면 보합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되게 하락한다고 약하게 하락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얘만 너무 튀어 올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뭐 하락장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같이 상승 조정 이렇게 이제 예. 급지별로 따라가니까 올해 뭐 내년까지 포트폴리오나 어떤 부동산 관련돼서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잠금 쳐야 될 게 2개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그 잠금 치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올해 6월에 이제는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에 잠금 하나 쳐야 돼. 이제 마무리되는 게 있고. 언제 사신 건데요? 그건 재개발에 산 거예요. 재개발 아파트 이제 다 신축돼서 입주해서 잠금 쳐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분양권 수도권이죠? 예, 분양권에서 샀던 거 지금 2개 정도 더 잠금 칠게, 그러니까 분양권이 2개만 있는 건 아닌데 팔려고 포트폴리오 이제 그 분류해 놓은 것과 이건 잠금 치고 가져가야겠다라고 분류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잠금 치려고 분류해 놓은 게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잠금 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일정은 그렇게 돼 있고 예.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저는 팔 거는 분류가 돼 있어요. 가져갈 것과 팔 것이. 그래서 뭐 수도권으로 더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단 수도권이 메인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저도 수도권에 살고 처음에 투자도 수도권 위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수도권이 메인이긴 한데 부산에 하나 있는 것도 가져갈 생각이고요. 지금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부산 것도 가져갈 생각이고 평택도 수도권이긴 하네요. 평택이 약간 수도권 느낌이 적어서 그렇긴 한데 평택 잠금 쳐야 된다는 거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평택이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직 정리 안 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가져갈 게 한 5, 6채 정도 되는 것 같고 수도권 중에서도 또 타이밍이 오면 팔려고 지금 분류해 놓은 것들도 있고 구축 중에서도 파는 이유는 뭐세요? 거기는 더 가지고 있어도 크게 재미는 못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입지적인 특성상. 예. 그래서 이게 뭐 수도권으로 무조건 몰아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뭐 지방은 아예 안 해요.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좀. 그 제가 아까 광명도 이렇게 딱 명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같은 부산이라도 어디는 팔아야 되고 어디는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어디는 팔고 어디는 들고 가야 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방향성을 어디로 하나로 모아간다 이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매수 계획은 없으십니까? 잔금 치르기도 힘든데 잔금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잔금 하는데 일단 집중을 하고 그거 정리되고 나면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그 사이에는 좀 경매 같은 거는 좀 이제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매요? 명도 하나 하고 있어서 아, 경매 뭘 받으셨습니까? 아파트 받았습니다. 어디요? 수도권이요? 김해. 김해? 언제 김해까지 가셨대요? 제가 가나요? 뭐 저는 대리입찰. 보고 대리입찰 시키는 거죠. 네. 김해를 받으신 이유는? 어, 김해 사요? 아니요. 이게 그 경매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낙찰 받기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또 특히나 저는 이제 공시가 1억 이하로 갔거든요. 왜냐면 취득세가 10%나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공시가 1억 이하로 갔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또 남들도 다 비슷한 거 보기 때문에 이게 싼 가격에 낙찰받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결국 특수물건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특수물건도 해보면 그 소송기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돈이 또 묶여 있어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성비 별로 안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제가 김해로 간 이유는 사실 지금 김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경매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지역이라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은 있어요. 저렴한 것들 중에.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식인가 8년식인가 그렇고, 그리고 단지수도 1000세대가 넘고, 아파트 근처에 스타벅스도 있고, 25평인데, 근데 가격이 1억이 안 돼. 가격이 1억, 그러니까 1억 3천인가 그래요. 근데 공시가 1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거래 찍힌 거 보면, 제가 이제 상반기에 경매 무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찍힌 거 보여드렸는데, 진짜 2023년 1월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때 빼놓고는 한 달에 5-6건씩은 매달 거래가 돼. 아, 괜찮은, 그 안에서는 괜찮은. 그렇죠.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김해가 그렇게 안 좋다 해도 걔는 우리 계속 안 좋다는 시기에도 한 달에 5-6건씩은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김해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입찰은 안 들어오고 2명 들어왔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좀 그래서 많이 떡 싸먹었어. 떡 싸먹은 걸 이제는 좀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떡 싸먹었다 하는데, 떡을 많이 싸먹었는데도 그래도 팔면은 뭐 한 700-800 정도는 남을 세후로 700-800 정도는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남들 다 보고 좋아하는 데로 가면 당연히 경쟁이 많이 생기니까 싸게 또 낙찰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싸면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싸게 낙찰 받으면 남들이 안 봐서 그러면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제일 안 좋게 얘기가 나오는 지역의 경매로. 왜냐면 거기는 안 좋아도 어쨌든 거래가 되는 아파트니까.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거제. 거제 경매로 받아볼까요? 진짜. 거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제가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면 거제도 괜찮아요. 저도 거제도 봤었어요. 근데 그때 경매에 나왔던 물건 중에는 그 거래가 잘 되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거제가 단지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200세대, 300세대, 100세대 막 이런 데들이 많아서 거래가 별로 안 찍혀. 그러니까 이게 낙찰받았을 때 내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단지라 내 거 팔면 금방 나가겠네라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거제가 그런 아파트를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들 다 봤을 때는 개도 거래가 없고 주변도 매매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낙찰은 싸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못 팔겠다 싶어서 안 들어갔었어요. 내가 반포를 지금 사고 싶은데 하락이 오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될까요? 신축들은 방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반포나 이런 데들이 아무리 신축이 지금 재건축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사실 그 정도 입지의 신축들이 막 엄청 넘쳐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격 방어 괜찮게 될 거라고 봅니다. 광명이 입주 물량이 많죠. 앞으로. 네. 많은 편이죠. 새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은 눌려있는 것도 맞습니다. 입주 물량 오면 매매가가 더 조정받을까는 조금 사실 물음표고요. 네. 전세가가 이제 입주 뺄 때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느낌이고, 지금 광명가 매수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광명도 이게 아파트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아파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매수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신축급은 지금 좀 비싼 느낌이 있어. 신축급은. 그러니까 이제 막 분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비싼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지금 조정 좀 받은 애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광명 자체도 사실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신축. 사실 원하시는 답변은 그래서 광명 사요 말아요 할 텐데 이게 광명이 아파트마다 좀 많이 달라요. 어느 지역은 안양이랑 붙어 있고 어느 지역은 서울이랑 붙어 있고 어느 지역은 시흥이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광명이.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과 시흥과 안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동네들인데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라서 광명이 큰 도시가 아닌데도 사실 조금 맞아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완전 저평가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실제로 싼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광명을 딱 묶어서 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건 광명도 아직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싼데 싶은 것들이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있고 그리고 신축 중에서는 이제 비싼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지역들 신축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싶은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새 아파트 쪽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입주 직전에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기 입주를 위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철산주공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많지 않겠지만 하안동 쪽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이게 이렇게 가격이 된 이유가 예를 들면 그 철산 쪽에 이제 재건축하거나 이제 광명동 쪽에 재개발하는 데들은 분양가가 오르고 나서 이제는 그 분양한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양가가 비싸잖아. 그럼 거기는 분양가보다 낮게 가가 나오긴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분양가가 그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사실 또 걔네랑 맞춰서 비싸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이 약간 가격이 되게 똑같은 연식인데 누군 저평가돼 있고 누군 고평가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갈린다고 봐요. 결국에는 저는 그 신축 건재자 가격 오르는 게 반영된 그 신축을 기준으로 정리될 거라고 보는 쪽이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로는 비싸게 분양한 아파트는 그것보다 많이 낮게 팔기는 어려우니까 비싼 상태로 매물이 나오고 좀 싸게 분양했던 것들은 어쨌든 조정된 게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 싼 상태로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김포나 인천까지 물 들어오기엔 오래 걸릴까요?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물이 들어온다는 것도 회복이 언제 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인천도 회복이 꽤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계속 국지적으로 꽤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 이제는 완연한 상승장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천도 국지적으로 뭐 송도 같은 데도 사실 바닥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했죠. 그 회복한 걸 물 들어온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물이 들어온 거죠, 송도도. 근데 송도나 이렇게 뭐 검단처럼 이제 인천의 대표 도시가 될 만한 곳들만 그런 거지 그 외의 지역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인천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기다린다고 하신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김포 기준으로 보면 김포가 오르려고 한다면 일단은 뭐 강동 오르고 사실 강서가 서울 중에서 좀 늦게 오르는 편이거든요. 강북보다는 빨리 오르겠지만 강서가 서울 중에서 빨리 오르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강서 오르고 나야 김포가 오르든 말든 해야 되는 건데 또 김포는 인천의 영향을 받는 도시죠. 시흥도 인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럼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사실 거기서 약간 바지끄레기 잡는 거지. 그러니까 서쪽까지도 안 올랐잖아요. 서쪽까지 강서구도 안 올랐는데 그 상황에서 김포나 시흥을 얘기하기가 이른 부분도 있고 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인천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바지가랑이 잡을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김포나 시흥이나 조금 이제는 상승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은 자가로 그 과천에 레미안슈로 26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을 이제 비과세 요건 채운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사실 강남하고 격차는 제 생각에 이제 좀 하락 분위기가 마감되면은 좀 더 오히려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쯤 갈아타는 게 좋을지랑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비과세 요건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거든요. 중요하신 건 갈아타기 시점이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요건 채워주시면 바로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아타기에 있어서 뭐 더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조정 받아야지 과천만 오르고
서울이 조정받아야지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갈아타기 하실 때. 그럴 만한 그 기회가 뭐 1, 2년 안에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를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비과세 요건 채워지시자마자 저는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아무래도 강남이 저기 갭이 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대출을 끼고 실거주로 진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예. 전세가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실 강남이 막 뭐 2000 맞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럴 때처럼 막 예. 갭이 엄청 줄은 상황은 안 오겠죠. 예, 예, 예. 그렇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강남이 아닐 때 선택지로는 혹시 같은 과천 내에서 뭐 신축으로 이동이나 평형을 높이는 이동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과천이 쉽게 죽을 만한, 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과천이 뭐 갑자기 뭐 좀 안 좋은 입지로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과천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25평보다는 34평이 당연히 더 인기가 많을 거고 또 40평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 저는 평수 과천에서 늘려가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계속 그 투자로만 움직일 생각일 때는 예예. 지금은 사실 전세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예예. 그랬을 때는 투자로 권유해 주실 만한 지역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는 어떻게? 투자를 꼭 수도권으로만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사실 근데 수도권에서도 급지 하락을 하긴 그러니까 예예. 높여서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서는 그 선택지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채수를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계속 이제는 1주택 비과세식으로 이제는 그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다주택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는 방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는 그 갈아타기를 결국 목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천보다 상급지라고 하면 사실 답안지가 뻔하게 나와 있는 거라 제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주택자도 나는 감안하고 있고 뭐 지방 투자도 괜찮고 이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바운더리를 넓혀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방향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방향에서 좋은 걸로 갈아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과천보다 좋은 입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다른 지역이 있나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답을. 예. 그럼 만약에 2주택 포지션을 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뭐 취득세도 규제 지역 외에서는 똑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규제 지역 외에서는 혹시 2주택 갈 때도 역시 갭으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2주택 가시는 거는 지금 어차피 뭐 거기 들어가서 하실 게 아니라면 네. 전세 끼고 사는 걸로 보셔야죠. 예.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갭은 지방이 더 붙어 있으니까 지방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수도권에서 좀 외곽이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레미안 슈르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뭐 금리가 내려와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후순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전화 주신 분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내가 쓰고서 얼마 정도까지 대출이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셔서 제가 뭐 무조건 후순위 대출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힘든데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좋은 거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 만약에 지금 2주택을 뭐, 내가 한번 분양을 노려보고 있다, 추첨제로. 라고 하셔서 좀 괜찮은 지역을 분양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 쪽에 있는 빌라인데, 여기가 갭이 적어.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제 뭐 슈루 빼고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 있는데 한 1억 정도 여기 묻어둬도 나는 뭐 한 10년, 20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요. 수도권의 외곽지를 가시는 건 차라리 저는 그냥 좋은 걸로 갈아타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어디 외곽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어설픈 걸 투자하느니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가 되느니 그냥 차라리 좋은 걸로 갈아타기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서 예. 말씀해주신 부분 다양하게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증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이미
답이 방향성이 있으셔서 잡혀 있으세요. 예, 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맞아요. 대한 예. 그게 있어서. 그냥 그거에 대한 확답을 좀 더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아, 지금 1주택 상태인데 예. 그 이번에 그 친구 추천으로 네. 그 강원도 속초에 네. 더샵 프라임뷰라는 아파트를 그 분양을 일단 한번 넣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가보니까 뷰도 그렇고 그 관광지를 끼고 있어서 좀 예. 괜찮을 요인이 있다라고 보였는데 네. 그 지방 아파트 특히 속초 같은 데도 지금 투자하는 게 좀 오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몇 평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전용 110을 분양을 넣었거든요. 110. 네네. 예, 그래서 북통향으로 이제 영랑호가 보이는 그런 걸로 넣었어요. 분양가 얼마셨어요? 7억 6,500이요. 몇 층이세요? 그 아직 발표는 안 나고. 아직 발표는 안 이제 되셨고. 수요일에 발표가 나는데. 예. 그때 좀 아직 전망이 좋은 곳이 넣었는데 혹시 되면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게 궁금하시나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변이. 이걸 보는 이유는 네. 전체적으로 얘네가 지금 보면 이제 속초 프라임뷰 근처에 그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현대랑 그 설악현대 뭐 이런 거 모여 있는 쪽. 예, 이쪽에서 맞아요. 그나마 제일 신축이 교동 명지 미래힐이라고 해서 이제 46평짜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고려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도 40평대가 있을까 수요가. 예, 왜냐면 40평대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맞아요.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명지 미래힐을 그 대리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20년 10월쯤에 2억 8,500이었는데 1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40평대도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를 그 똑같은 식으로 주변에 지금 제가 이게 로그인을 안 해서 그 연식이 한 번에 눈에 안 보여서 찾기가 좀 오래 걸리는데 예,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54평짜리도 금호동도 보면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다 한 1억 정도는 올랐거든요. 40평대 이상들이. 예, 맞아요. 그러면 40평대 수요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그죠. 이게 7억 7천이라고 하면 사실 싼 거 같지는 않습니다. 비싸다고 예. 생각했는데 추천해준 친구 말로는 예. 뷰 자체가 워낙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뷰를 뷰가 나오긴 하네요, 진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예, 북향으로 해서 북동향으로 해서 뷰를 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뷰가 요쪽으로 나오게 해놨구나. 그래도 세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기본 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계속 라이브 할 때도 뭐 입주 물량이라든가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100% 심리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런 휴양지에 럭셔리한 그 뷰 잘 보이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라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움직이는 애지. 사실 여기가 정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집에 이만큼의 가치를 주고 싶어 정도의 가치가 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다른 지방의 똑같은 아파트들이 경기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프리미엄이니까. 예. 그래서 안정성으로 봤을 때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멋지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다음으로 지금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 속초 쪽이라서 세컨하우스를 많이 마련하시는 편이라서 수요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상권도 그렇고 이런 주거 트렌드는 또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뭐 단순히 1, 2년 보고 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입주도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이제 분양하면. 맞아요. 이제 3년 남은.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좀 싸게라도 하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할 텐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판단이 좀 서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보실 겁니까? 수요일 날 발표는 일단 보고 네. 그래서 경쟁률도 봐야겠죠. 예. 그거 보고 결정하시는 걸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만약에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면 여기 전매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전매는 가능한데 예. 3대1이 좀 안 나왔어요. 전용 112. 아까 2점 몇이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 맞아요. 네. 전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만약 당첨된다면 예. 전매로 매도를 노려보시는 것 이런 프리미엄 있는 단지들은 어쨌든 경쟁률이 그 정도 나왔으면 예. 피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방망이 짧게 잡고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후기 올리겠습니다. 채팅에 꼭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00떼기? 3,000떼기? 3천 정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이면.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그래도 지금 시기에 3대1 정도 나왔으면 이 속초가 110이 그러면은 그만큼 관심 받고 있는 거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쇼피는 붙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진짜 세다. 근데 여기는 또 8.7억이에요? 그쵸.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8.7억 이건 뭐지? 이 컴퓨터 화면이 보여요? 비싸다. 비싸. 속초가 근 9억.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맞는 건가, 지금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게 근데 프리미엄 시장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이성적으로는 이 가격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프랭님도. 네. 그쵸? 저는 여기 다 걸어봤거든요, 한 바퀴. 전체 다 여기 걸어봤거든요. 세다, 진짜. 네. 근데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예, 우리 아들 거 미혼이고 무주택인데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세를 끼고 2억으로 예. 어디를 사둘까 하는데 잘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지방 어디 계세요? 지방에 울산에 있는데 울산, 네. 네, 울산에 있지만 뭐 울산에 살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살려고 그래요. 거주는 울산에 하시고 투자는 2억으로 서울에 하고 싶다. 정확히는 수도권에 하고 싶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2억 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이거는 사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를 찝어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찾으시면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갭 가격을 2억 정도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네네. 뭐 2억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둘게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실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맞추신다고 해서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 다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필터를 먼저 거쳐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뭔지 봐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랑 전세는 최근 데이터가 겹쳐지면 이제 투자금이 적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평수가 크다던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컴퓨터 화면은 안 나오는데 원래 로그인하면 요 왼쪽 위에 그 세대수가 요 밑에 보이게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를 한 500세대 이상으로 잡아두시고요. 네네. 그러고서 요 정도면 내가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데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봤을 때는 대명 비발디 파크 128세대짜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서울입니까? 예, 서울이요. 마포구. 마포예요. 예. 네, 마포 비발디요. 예. 네. 이거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그렇죠. 예, 지금 2억 찾았는데 요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9천 갭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거래가 2억 정도 가격으로 됐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로 2억 갭이 나오는 아파트를 어차피 아드님이 투자하실 거니까 아드님한테 엑셀표에 정리하라고 하세요. 쭉. 뭐 못해도 20개, 30개 이상은 정리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있어요. 네, 아시래요? 예, 아실 들어가셔서 아시네요. 네네. 네. 아실 들어가셔서 그 아파트를 지역 가까운 걸로 묶어서 그 지역마다 보시면 여기 아실에 여러 단지 비교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요 여러 단지 비교에 넣으셔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다 대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여러 개를 대조를 해보시면. 저평가를 찾으라고요? 예, 왜냐면 어차피 가격에 모든 게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갭투가 가능한 서울에 만약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 걔네가 절대 신축은 아닐 거거든요. 대부분 좀 연식이 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 못해도 한 10몇 년에서 20몇 년 정도의 그 가격 데이터는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를 비교하면 어디가 같이 움직이고 어디 아파트는 좀 2군으로 같이 움직이고 어디는 3군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아파트를 30개 정도 뽑아서 요 작업을 하시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급지 높은 것 중에 저평가된 게 있으면 그걸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려가면서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SK 북한산 시티? 이건 뭐 예. 2급지
뭐 상급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잘 모르지만 예. 제가 대부로 접근하다 보니까 SK 북한산 시티, 뭐 도남동, 한진 한신, 또 상계 뭐 주공 뭐 14단지, 또 뭐 신내 뭐 6단지, 뭐 시영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봤어요. 예. 근데 이 본 것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게 있나요? 제가 본 이게 제가 모든 아파트에 왜냐면 이게 결국 입지보다는요.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이 싼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에 있어도 이게 네. 100억이면 비싼 거고요. 아, 그렇죠. 그쵸. 그리고 관악구나 금천구에 있어도 2, 3억이면 싼 거예요, 신축이. 그쵸. 그래서 결국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을 제가 가격을 다 까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 노도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가격이 적당한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실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노도광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누가 제일 항상 1등에 있었고 누가 2등에 있었고 누가 3등에 있었는지 아파트 순위가 나올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네. 그러면은 1등한 아파트가 갑자기 3등, 5등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는 연식이 거의 다 비싼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1등인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격이 막 5등으로 떨어져 있다. 그럼 얘는 조금 있으면 다시 1등으로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입니다. 아드님은 아마 그러면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아드님을 나중에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니, 근데 걔는 사겠다는 의지는 없고 사겠다는 의지는 제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으로 맞추다 보니까 안쪽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늘 저기 상계동을 임장을 갔다 왔죠. 사실. 엄청 열심히.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뭐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닌데. 왜냐면 제가 뭐 잘 모르는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격도 아직 잘 모르는데. 사실 가격이 기반이 돼서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재건축 생각해서 이쪽으로 20평대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돈에 맞춰서 또 유튜브에 보니까 뭐 SK 북한산 시티도 굉장히 뭐 많이 뭐 또 얘기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요걸로 예시를 그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세요.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2개를 찍었거든요. 네네네. 금호어울림이랑 경남 아파트 2개를 찍었는데 네네. 경남 아파트가 항상 밀려 있었어요. 2등으로. 보면 한 2억 차이 정도로 항상 차이가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한 21년 8월쯤에 경남 아파트가 금호어울림보다 앞섰어요. 가격이. 네. 그러면 이때 금호울림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호울림이 항상 1등이었고 경남 아파트가 2등이었는데 네네네. 경남이 금호를 앞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고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순위가 유지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금호울림이 다시 경남 아파트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래프를 보면 금호울림이 더 비싸요, 여전히.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파트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파트가 비정상인 상태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개 아파트, 제가 아까 샘플을 뭐 30개씩 뽑으라고 한 건, 왜냐면 한두 개만 뽑아서는 그런 아파트가 안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30개 정도 뽑으면 그 중에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뭐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더 눌려서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방식으로 찾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들 리스트를 찍은 다음에 보시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꼭 서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 명품이라고 어제 유튜브에 글씨했던데요? 누가? 어떤 유튜브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MCN 되기보다 뭐 저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제가 정고점을 저는 유심히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고점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똑같이 10억 찍었던 아파트가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34평인데. 그렇죠. 근데 서울은 3억 떨어졌어. 근데 경기도는 4억 떨어졌어.
네네. 그럼 얘네 둘 다 10억 갈 수 있는 애들이란 소리거든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그러면 4억 떨어진 경기를 사는 게 맞죠. 어차피 10억으로 다시 둘 다 회복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서울만 무조건 답은 아니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꿀팁이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전화까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려보기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통화와 관련돼서 아마 채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이미 많이 뛰었고 부산은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부산을 지금 가격에 팔면 싼 거 팔고 비싼 걸 사게 될지도요. 그러니까 어떤 요게 위의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삼익빛이 관련된 삼익빛이,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신 건데 이제 이분한테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에서 부산 가는 게 더 쉽잖아요. 서울 가는 것보다. 그쵸. 예. 가까우니까. 근데 수도권이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2억 정도면. 예. 어쨌든 수도권에서 하실 거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게 성향이나 이런 것도 무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사실 누가 서울이 명품이라고 했다고 해서 서울에 모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도 서울에 그래도 수도권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를 보신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행해서 제가 부산을 하라고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어렵고, 그리고 부산과 그래도 경기도 수도권 중에 어디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 수도권이 더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면 안정적인 데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그걸로 수도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투자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주택수 정리해서 투자할 때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산도 괜찮죠. 왜냐면 부산이 이제 오를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위트블러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분이 이제 뭐 그 삼익빛이 감평가에 팔고 해운대 우산 팔면 서울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이 정답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부산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산 잘 노려서 들어갔다가 털고 나와서 수도권으로 기회 봐서 들어와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삼익빛도 명품인데. 그렇죠. 좋은 명품. 그럼요. 한때 저희 이제는 뭐 돈이 없지 투자할 곳이 없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10년 이상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투자할 곳은 항상 있어요. 저희 하락장이라고 했던 때도 제가 수랭이TV 나와서 21년 초였나? 22년 초인가 무튼 송도 사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도 사실 투자할 곳은 있었죠. 우리가 다 물렸으니까 돈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투자할 곳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뭐 마음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꼭 인서울, 꼭 뭐 부산 이러실 필요도 없고, 지금 만약에 부산을 정리를 2개를 했는데 근데 서울이 그 사이에 더 많이 올라서 만약에 투자할 곳이 없다? 그럼 서울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에 이 정도 급 2개 정리했으면 투자 몇 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서울에 꼭 목매다셔서 이거를 팔고 무조건 서울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 반대이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통화하신 어머니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자식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되게 막 열심히 이렇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실 사용법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고 해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방시장 이렇게 된다. 수도권은 일단은 상승장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게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건 아니고 좀 조용조용하게 상승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한 2, 3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강력하게 퍼지는 데까지는. 왜냐면 14년도에도 이 상승이란 게 이렇게 전 서울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이상 지난 상승 초반부터 봤던 입장에서 사실 14년부터 17년, 18년 초반까지는 엄청 심심했어요, 진짜. 진짜 막 1억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거고, 제가 그때 고양시에 들어가서 세 채를 샀는데 세 채 합해서 2년 동안 1억인가 벌고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한 채당 그럼 3천밖에 안 오른 거잖아,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 그때는 그것도 괜찮게 오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입하신 지가 막 20년도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 야, 지금 이거 뭐 상승장 맞아 이러실 수 있는데, 원래 상승장은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그 진동이 커지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승장의 시작은 맞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내 집도 오르고 너 집도 오르고 걔 집도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고 좀 조용하게 상승하는 게 한 뭐 2, 3년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빠른 상승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시는 거 수도권에 저는 괜찮다고 본다. 오히려
더 기다린다고 해서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도 네. 지방 얘기하셨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은 공급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부족한 곳들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들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내 집 사요?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사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시면 좋지만 갈아타기 하기가 여건이 쉽지 않으니 왜냐면 지금은 오히려 위에가 더 빨리 오르는 분위기니 여건이 쉽지 않으니 실익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된다. 혹시 내 집이 팔린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주택자 분들은 어차피 정리가 안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나눌 때 제가 아까 30만 미만 도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가격이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 정리하는데 내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고 30만 이상인 도시는 그래도 좀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내가 한 투자한 금액이나 아니면 좀 뭐 몇천이라도 먹고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털고 나오는 쪽으로 이제 좀 포지션을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지방에 없고 저는 수도권에만 다 있는 다주택자인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조언이 필요한가요? 해피해피자 뭐 역전세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뭐 그런 것만 잘 방어하시고 보유하시면 뭐 안 될 거 없으니까요. 네.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은 요 부트머니쇼. 부트머니쇼. 네. 뭡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그래도 나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왔었는데 그리고 강사 활동도 꽤 오래 해와서 사실 투자를 잘하신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근데 투자를 잘하신 분들 중에 끝까지 못 지키고 무너지신 분들도 엄청 많고 또 심지어 이제 제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진짜 내 잠자는 시간도 빼고 그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막 답사다니고 이랬는데 초반에는 좀 버는 줄 알았는데 매도 타임에 못 맞춰서 지금 오히려 투자를 한 것만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 현금 흐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버티면 괜찮았을 물건들을 못 버티고 판다든가 이런 식이 벌어져서 이제 무너지신 분들을 저는 또 부동산 투자만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봤었고 또 이제 제가 사업 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업 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네. 사업 쪽에서 또 망가지시는 분들은 반대로 사업에만 재투자를 계속하고 자산에 파킹을 안 해도 돼요. 에셋 파킹. 쌓는 거를 네. 자산 쪽에. 네, 특히 이제 유통이나 이런 저희 한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를 그만큼 더 많이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묶여요. 신용카드를 계속 쓰더라고요. 네,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재고를 더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크게 돌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산을 못 쌓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로직이 바뀌면서 갑자기 막 죽고 이러는 쇼핑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현금 흐름 나오던 거는 갑자기 쇼핑몰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 그때 많이 나올 때 자산으로 모아놓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약간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현금 흐름과 자산 투자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제가 상승장은 전 시작됐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제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아직도 사실 이자 내고 이러는데 힘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타 온단 말이에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모은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럼 현금으로 만드세요라고 하면 돈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무슨 현금으로 만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자산 쪽으로 해서 지금 힘들거나 이제 자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사업만 하거나 현금 흐름만 있었는데 이제 진짜 부동산 투자 이제 상승자 좀 온다고 하니까 공부 이제 슬슬 하면서 조금 움직여보고 싶어 라는 분들한테는 자산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 매경 머니쇼에서도 사실
재테크를 여러 방면에 다루잖아요. 네. 근데 요 부트 머니쇼는 제가 사업도 해봤고 제가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하루는 이제는 그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지금은 이제 제가 원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간략하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의에서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지금 후랭이 TV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근거나 데이터들 보여드리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2일차에는 제가 사업 종류만 10개 이상을 했거든요. 연쇄 창업망. 올해도 창업했고 작년에도 뭐 2개 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또 다른 걸 또 오픈할 계획이고 뭐 그래서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고 있고 그 경험하면서 이제 저도 쌓이는 그 인사이트나 내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업을 돈 들여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금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 최소한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테크트리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왜냐면 저도 돈 드는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돈 드는 사업을 하다가 다시 사기당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이제 지금 사업 파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가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키울 수 있구나 내 자산을 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한 2년 동안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 방법 알려드리면서 월에 뭐 100만 원 이상씩 만드신 분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이 많고 월에 3,400만 원 회사 다니면서도 3,400만 원 이상씩 순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트리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 얘기를 2일차에 해드리려고 하는 게 요 머니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개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인가. 그렇죠. 에 대한 부분이네요. 부동산도 그렇고 사업 현금흐름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강의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다. 무료다. 사실 아직도 시장이 혼란한 시장이기는 하죠. 혼란합니다. 하락 폭락 얘기 나오고 있고 어디는 또 떡상한다고 하고. 휘둘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드렸던 의견에서 일부 뭐 정정이 될지언정 보세요. 제가 아까 프랭이님이 포트폴리오 물어보셨을 때 제 포트폴리오의 방향은 시장과 상관없었죠. 요거 2개는 어차피 등기 치려고 저는 둔 거고 나머지 건 어차피 팔 포트폴리오인데 아직 시기가 안 왔으니까 좀 두고 있다가 팔 거야 이거지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미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시장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에 휘둘려서 나의 그 포지셔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투자관을 가지고 시장과 상관없이 원래 팔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뒤에 팔 수는 있어. 근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는 내가 계속 홀딩할 거야. 이렇게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혼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럼 갈피를 못 잡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지 그게 잘 됐든 안 됐든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다음번에 또 바꿔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해서 아쉽지만 사실 모든 거는 제일 근원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왜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급등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락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하락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전세가율이 지금 50% 60%인데 여기서 30%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90% 가까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집값을 안 사겠냐라고 집을 안 사겠냐 했을 때 서울 전세가율 90%면 사야죠,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핵심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30% 진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핵심을 조금 고민해 보시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실수를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